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혹시 사주를 믿으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를 한 번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주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는 정말로 개인차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사주를 잘 믿지 않았던 저에게 사주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솜씨가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 이야기를 써볼게요. 혜정아, 너 내일 시간 되니? 라고 했었지. 내가 너한테 문자로 주소지 남겨놓을 테니까 내일 앞에서 보자면 같이 밥도 먹으면서 조용하게 둘이서 데이트 좀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저랑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시어머님의 추천으로 처음으로 사주를 보러 가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자리가 사주를 보러 가는 자리임을 꿈에도 몰랐죠.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이 사주를 보러 가는 장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제가 평범한 예비 시어머님과 예비 며느리로 데이트하자고 제안하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을 하는 무당의 집이었어요. 적신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빨간 깃발이 달린 그런 곳이었죠. 우리 집안은 종교를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 부모님은 물론 나 역시 사주에 신뢰를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예약해 놓은 곳으로 조속히 나가본 적이 있죠. 들어가자 어떻게 못 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 집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이는 거네. 며느리가 이 집의 복덩이야. 며느리 덕에 아들이 인생 좀 피했어. 어마마, 아유 정말요. 우리 혜정이가 복덩이요. 아이고, 내가 어쩐지 혜정이를 처음 볼 때부터 남 같지가 않았었다니까. 자네만 욕심 안 버리면은 이 집에 큰 화는 없겠네. 아이고, 아유, 제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다. 옆에 이렇게 좋은 배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야죠. 약간은 긴장하고 들어섰던 점집안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 긴장감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제 결혼 궁합도 좋고 제가 보기만 해서 시댁에는 좋은 일이라고 저도 기분이 좋았죠. 예비 시어머니도 좋아라 하셨고요. 그런데 점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도 아가씨는 뱀을 조심해야겠다. 뱀 조심해야 해. 뱀이야. 그래, 뱀이 아가씨 집안이나 주변에 나온 적이 있어서 당장 주변에 없더라도 항상 뱀띠를 조심해야 해. 아가씨 잡아먹겠다고 하고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 뱀띠는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주변에 뱀띠가 없는 건 딱히 나쁜 전조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그곳을 나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기분 좋게 나오셨는데 저와 당신 아들의 궁합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아마 결혼식을 빨리 올리고 싶다는 말을 듣고서였나 봐.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서 사주를 보러 다니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오, 맞아요. 오색실인데 결혼 전에 이거 지갑에 넣고 다니면 운이 좋아진다더라고 해.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새롭게 함께한 인생은 시작하는 것인데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귀찮더라도 지갑에 넣고 다녀야 해요. 저의 예비 시어머니는 미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참 잘 믿었거든요. 결혼식 직전까지 제게 오색실을 지니고 다니는지 확인하게 했었어요. 무속 신앙을 맹신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우리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덜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해지는 것 같아요. 결혼한 후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할 때에도 시어머니의 무속 신앙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적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파트에 소방차가 왔던 것을 떠올리게 해요. 사람들이 기겁해서 돌아갔어요. 아이 지금 다른 징수 사람들이 백기호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알아?
이러다가 아파트 거래가 안 돼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1호가 책임질 거야. 아유, 당장 다 들어요. 제가 출근을 해서 회사에 있는데 아파트 라인 반장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다짜고짜 반장 아주머니에게 혼난 것도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부적이라 대체 무슨 소리인가 왜 그러는 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남편이 먼저 와 보도록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제게 비해 시간이 좀 더 자유로웠어요.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집에 도착한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에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현관문 전체가 부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채워져 있는 모습이었네요. 정말로 말 그대로 가득 찼습니다. 어찌나 덕지덕지 붙여놨는지 현관문 원래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들이 다른 층에 올라가서 볼 생각도 안 하고 돌아서서 나갔겠죠. 저 같아도 내가 이사 가려는 집이 저런 이웃이 있으면 가기 싫었을 거예요. 남편은 정말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했었어요. 자기야, 우리가 어디서 뭐 잘못한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나 나나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전 애인들하고 안 좋게 헤어진 게 있었다는 건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못할 게 어디고 우리 둘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게 뭐가 있었다고? 아, 정말 미치겠네. 그거 잘 떨어질 것 같아. 아, 정말 못 살겠다. 대체 누가 그런 거야? 일단 할 건 다 해봐야지. 뭐, 내가 떼고 있을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와. 남편은 우리가 뭐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가 생각해 볼까? 보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던 저 역시도 남편의 말에 부정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심 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혹시 이전에 연애에서 잘못을 많이 저질렀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나 등등 정말 다양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원한을 품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로만 마음먹고 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 아닐까요? 남편이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에서 무심한 부정을 덧붙이고 있는데 마침 경비 아저씨가 오셨네. 아이고, 정말로 마침 잘 만났네요. 오전에 그분 누구세요? 어머님이세요? 아니, 그렇게 불러주지 마세요.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어느새 그렇게 해버리시네요. 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달리는지 몰라요. 남편은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 앞에서 테러를 저질렀던 사람의 얼굴을 알게 되었어요. 그 얼굴을 듣고 나서 남편은 CCTV 영상을 보고 싶다며 경비 아저씨에게 요청했대요. 우리 신혼집이 층이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때문에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누가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CCTV를 확인한 남편은 분노하여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엄마에게 대체 뭐가 있었느냐고요? 왜 그래요? 그렇게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정말 엄마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치매인 줄 아닌가 봐요.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걸 예상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행동이 올바른 일이냐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네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시어머니가 한 행동에 황당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전화를 한다고 해서 집에 찾아온 시어머니는 정말 당당해 하는군요. 내 아이가 자식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 아파트 이웃들이 참견하냐 하는 얘기들이 웃긴 게 아닌가요? 너희들이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줬으면 들어가서 정리하고 나왔겠지요. 이런 말을 다른 이웃들에게 하는 게 이미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일도 없었겠구나. 남이 아니라는 거야 엄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냐. 우리가 이럴까봐. 알려주지 않은 게 맞지.
이럴까봐. 우리 둘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했잖아. 우리 둘이 병원 다니고 있는데 엄마에게 얘기 안 했어? 그래, 오히려 와이프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어. 나는 아니야. 장모님은 가만히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데 왜 엄마 혼자 그러는 거야? 내가 뭐만 한다고 그러면 너희랑 내처랑 둘이서 너희 장모랑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는 거 아닌가? 끝내 사람들 하는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아들놈 키울 만큼 소용없다고 했다더니 너 결혼하고 나서 너희 장모 챙기는 거 그게 정말 서운하다 알아. 남편은 시어머니의 서운하다는 말에 엄마 말로 얘기했어. 제발 엄마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제대로 생각해 보시라 이야기를 해야 해. 남편의 말은 한 가지로도 틀린 게 없다고 시어머니가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을 마검숙하게 하기 때문에 남편은 시어머니보다는 우리 엄마를 더 의지할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는 이상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부를 힘들게 했었어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접촉을 완전히 금지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 둘 다 마음이 편해졌고 자연스럽게 임신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시어머니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이의 돌잔치 때 시어머니가 한 행동 때문에 망신당한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거리를 둬도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요? 거기서도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잠깐, 그 뭐야, 닭띠 어딨어요? 닭띠 있어요. 아이고, 정말 미안한데 저 닭띠 손님들은 그냥 답례 품만 갖고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하준이한테 닭띠가 상극이라고 그러네. 아유, 미안해요. 다들 알잖아. 내 새끼 귀한 거 사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는요? 우리 귀한 손주 사주팔자에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시작이 좋아야 한다고. 애도의 잔치에 애하고 잘 맞는 사람들만 드리는 게 낫잖아요. 아우, 자자, 닭띠 누구예요? 아, 그때는 저희 아들이 닭띠랑 상극이라는 말을 듣고서 돌잔치하는 그 입구 앞에서 저렇게 띠를 확인하고 있더라니까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정말 한눈만 팔았다 하면 사고를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돌잔치에서 더더욱 정신이 없었던 거요. 결국은 시어머니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친정 어머님도 분노하셔서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을 걸셨어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따지기를 하려 하지 않는 우리 어머님이 그 정도로 분노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행동은 얼마나 무모했는지 요약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무도함이 사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몇 번이나 우리를 당하게 만들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사주 때문이라면 사돈은 여기서 떠나주세요. 사돈 뱀띠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우리 딸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돈은 참아갖고 나가야 해요. 그래서 사돈이 다시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우리 소원주를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역해튼 거에 대한 것인지 판단해야 해요. 팬띠 때문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 닭띠로 축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다른 이야기가 없길 바라겠어요. 하준이한테 원한을 품고 온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상황이죠. 제 딸도 위험한 것을 싫어해서 닭뛰고 뭐고 찾아주실 거면 사돈님도 여기서 나가주세요. 우리 딸내미한테 뱀띠가 안 좋다고 했다면서요. 제 말이 틀렸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랑 사주 보러 간 적이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점쟁이가 무릎을 탁하며 뱀띠 조심하라고 했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글쎄 뱀띠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며 속내를 감추었습니다. 제게 대화 주제를 돌리면서 뱀띠에 대해서는 아는 척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뱀띠를 하고 있어서 아는 척 아는 거였나 봅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거 아닌가요? 믿음을 갖고 위험을 지적하며 그런 사실을 알고선 아무 말도 없는 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 아들하고 얼마 전 도 좋다고 그러더니 시댁에서 복덩이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안 했어요.
요즘 애들이 뭐 어른들이 생년월일과 민증 나이가 다르다는 것 같은 개념을 이해할까 싶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또 내가 설마 하니 하준의 엄마한테 뭐 해주던지 할까봐 아이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까봐 얘기를 안 했던 거야. 제가 시어머니가 뱀띠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 생신을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맨날 생일만 얘기하셔서 띠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을 따져보니 뱀띠였던 거예요. 하여간에 우리 집에는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아들의 돌잔치에서 친정 엄마 말이 뭐 틀린 게 있는지요? 엄마가 저렇게 따지고 든 이유는 몰라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로 자리에 가서 베끼지 않더라고요. 믿기는 싫지만 너무 신앙심이 강한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을 몰입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대화 내용을 듣고 분명히 알 것 같지만 우리 친정엄마는 항상 감시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참지 않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종종 문제가 많았죠. 또한 우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그다지 호감 없이 보았고 양쪽 어른들도 서로의 자식이 서로 괜찮아서 결혼을 승인한 것이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준 아빠만 보고 결혼을 허락했어. 너희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복잡하고 결혼식 때와 아들인 하준이 생일 파티 때 데리고 온 남자와 다음 모시러 온 남자를 보며 알 수 있었어. 온 남자가 똑같이 다 틀리다니. 아흠, 나이 들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죠. 아무튼 너희 시어머니 별롭다. 너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 하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 잘못 어울리면 삶이 너무 지칩니다. 친정엄마 말씀대로 시어머니와 남자 관계는 조금 복잡한 것이었어요. 외도 한 번으로 시아버지와 이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자주 보곤 했어요. 물론 나이나 상관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사랑은 매우 소비적이어서 좀 불편했어요.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영광이라고요? 아니요, 특이한 겁니다. 얼굴이 좀 나면 존경하지 않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대머리나 배를 따지는 거죠. 아,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인정이 제일 났는데 그 인물이 그렇게 고지식하지만 않았어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지. 대충 아시겠지만 시어머니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정계 산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철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 돌잔치에 데리고 온 그 아저씨랑 좀 오래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남편과 내가 봤을 때는 별로였어요. 딱 봐도 사자기질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야. 아, 나도 모르겠어. 정말.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되려 나한테 인연 끊자고 했던 걸 보았지? 나도 이제는 정말 엄마의 인생 탓이야. 그 사람한테 엄마가 돈을 뜯기면 그건 엄마 탓이야. 이제는 나도 말릴 만큼.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그만큼 힘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나는 남자는 그냥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 전 영종도에 가는 길에 자기가 아는 형님이 리조트를 지었다고 자기 이름을 말하면 할인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갔었어요. 제대로 생각해보니 원래 가지 않을 것이었는데 자기를 믿고 가보라고 해서 난리를 쳐서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는 형님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인사한 정구 동호회 사람이었어요. 정말 창피했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했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어려웠어요. 그 사기꾼 같은 시어머니 남친 덕에 정말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시어머니가 사고를 치면 그 일을 뒤처리하느라 바쁘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 친정 엄마가 있어 안심이죠. 남편이든 저든 우리 친정 엄마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사위 덕분에 호강하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돈까지 챙겨드리는 것도 맞죠? 이런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돈에게 좋게 이야기하고 잘 풀려고 노력해봐. 응,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 장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이 느끼실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라 해도 반대하게 되겠죠. 말도 안 들어요. 괜히 하준이랑 하종랑. 엄마만 더 피곤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장님, 저랑 하준은 엄마한테는 장모님이 진짜 어른이세요. 집안의 유일한 제대로 된 어른이에요. 그게 저희 친정엄마를 바라보는 저와 남편의 시선이죠. 그러나 엄마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부정맥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했었지만 등산 모임을 다녀오고 샤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심장이 약하시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리한 활동 후에 즉시 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일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2시간에서 3시간이라도 좀 쉬셨다가 샤워하시면 괜찮으셨을 거예요. 아휴, 우리가 더 가까이 살려면 어땠을까요? 했었는데 우리도 몰랐고 엄마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도 아주 잠깐이지만 엄마의 눈을 보고 말이라도 전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엄마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나서 잠시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잠시 동안 저와 남편은 희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잠시라도 엄마와 더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엄마가 부정맥이 있으셔서 저희 엄마 집에 비상벨 같은 걸 설치했거든요. 그걸 누르면 119에 신고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 친정 엄마가 쓰러지시는 걸 누르셨나요? 그 덕에 그래도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었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엄마는 정말 반신이라도 숨이 붙은 거였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 엄마가 정말 기적적으로 의식을 잠시 차리셨던 때 꼭 약속이 있는 것처럼 남길 것이 있어 보여 하여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을 보시며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주신 후에 엄마 안 돼, 엄마 가지 마, 엄마, 어떡해. 여보, 엄마, 어떡해. 안 돼, 엄마, 나만 두고 가지 마, 엄마, 나만 두고 가면 안 돼, 나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떻게 살아느라고 말씀하며 반복했습니다. 엄마를 보내며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쳤던 것 같아요. 목이 터질 듯이 엄마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든 죽을 정도로 소리쳐도 엄마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다시 발길을 되돌리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었지요. 그러나 엄마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제가 정말 세상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다 잃은 것만 같았어요. 제가 우는 소리를 지르고 네 어린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까지 울면 제가 무너질까봐 눈물을 참았고 눈이 붓게 될 정도로 꾹 참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차려진 빈소에서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남자친구와 나타났어요. 여전히 사이가 좋게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기가 찼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아주 반쪽이 돼버렸네.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그래, 너희 시아버지가 걱정 많이 했었어. 아유, 사람 일 정말이지 한치 앞도 모른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얼마나 놀랐어. 그래, 참네. 누구 보고 자기 마음대로 며느리라고 하는 것인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멋대로 나를 보고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였으면 무슨 며느리야 똑 하고 이야기했을까요? 텐데 그때는 그럴 기운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빈소가 함께 온 걸 보면서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에 대한 의지가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를 안아주신 뒤에 빈수 한 구석 작은 방에 아들이 자고 있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당신의 손주를 살펴보러 들어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말이에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식사하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면서 꼭 챙겨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어떤 한약을 주셨어요. 이거 착차시고 장례를 마무리 잘해야겠어요. 진짜 나도 같이 마실게. 내가 건강해야 하는 거야? 하준이한테 약한 모습을 보일 거니 사돈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야? 내가 강하게 있어야 먼저 간 사돈도 마음을 놓지. 내가 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가서 지은 거야? 너 앞으로 심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알겠지? 얼른 마셔. 이게 심장에도 그렇게 좋다더라. 그래, 내 시어머니가 내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 너 얼굴이 수척한 거 보니까. 머리에서도 한약 지우길 잘했다는 생각 들어. 얼른 마셔. 어른이 챙겨주는 건 사양 없이 마시는 거야? 하여간 꼭 저렇게 끼어들다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쟤를 위해서 한약방에서 약을 다려왔다며 제게 한약을 내밀었죠. 겁에 담아서. 정성권 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직감적으로 괜히 의심이 들었어요. 한약은 쓰니 먹고 사탕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잠시 사탕을 찾으러 간 사이에 저는 시어머니와 제 컵을 바꿨어요. 한약이 담긴 컵을 서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한약을 같이 마셨어요. 사이좋게 말이죠. 쭉쭉 다 들이킨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쭉 들이켜 마셔야 해. 내가 정말로 어렵게 구해온 거야? 당장 못 해준다는 거에 대해 우리 며느리 건강 챙겨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니까 어서 사탕을 먹고 컵은 놔주고 아이고 잘 마셨네. 다 마신 거야? 아이, 그래 이렇게 먹여준다면 챙겨주는 맛이 나죠.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제가 그 한약을 받은 것 같아요. 다 마신 건지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 모습부터 의심스러웠던 저는 시어머니와 컵을 바꾸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의심이 꽤 타당한 선택이었음을 얼마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3시간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너 괜찮니? 괜찮은 거 맞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제 안부를 확인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면 어딘가에서 사고를 칠 것만 같은 시어머니가 있기에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언니, 큰일 났어. 언니, 빨리 나와봐 얼른. 그렇게 시어머니가 어디서 사고를 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던 참에 사촌 동생이 후다닥 달려와 시어머니의 행방을 알려주었어요. 아주 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촌 동생이 꼭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아 사색이 되어 다가왔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후다닥 서둘러 갔어요. 세상에, 동생이 이끄는 곳으로 함께 뛰어가서 뭐가 기다리는지 아세요? 어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난리긴 난리고 얼굴을 가린 채로 그렇게 큰 실례를 하는 것을 왜 멈추지 않지? 오히려 좀 더 많은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되는데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바지에 큰 실내를 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큰 실례하는 모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멈출 수 없는 듯이 보였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간략히 하려고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울리는 소리를 듣던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소리는 더 많은 시선을 끌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말씀하고 있었죠. 아니 그런 것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가요 다 가라고 시어머니는 거의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럼에도 제가 며느리니까 다가가서 시어머니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아이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자기 남자친구 이름만을 불렀어요. 육개장을 다 먹고 다른 낯선 아저씨들과 화투를 했던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그때야서야 나와서 정말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에게 서서히 다가가려고 하자 그래도 뭐야? 왜요? 당신이란 이름 말했어요. 당신의 며느리는 멀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저를 못 보았나 봐요. 하기에 제가 시어머니가 큰 실례를 한 그 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었거든요. 엄마, 장례에서 내가 너무 울어서 목이 붓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기 남자친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울면서 계속해서 실례를 했어요. 아, 나도 지금 미치겠으니까. 아유, 희가 좀 어떻게 해봐. 아이고, 배야, 아이 좀 조절해봐. 아이고요, 여기 좀 도와줘봐요. 아유, 냄새, 아이야, 뭘 그렇게 주워 먹은 거야? 내가 뭐를 했건데, 나 지금 배 아파 죽겠다고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컵이 바뀐 거 아니냐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잘 보고 준 것이 맞느냐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뭔가요? 그 대화가 매우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했죠. 사촌 동생이 남편을 불러오러 간 사이에 나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에게 서서히 다가갔어요.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다가왔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긴데? 뭘 하는 거야? 난 시어머니의 옷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하지? 응, 왜? 얜 뭘 하는 거야? 우리가 무얼 했다고 하나? 아니라고 부인하는 시어머니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의 입에서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빠르게 켰어요. 촬영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도 치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시어머니가 신뢰하는 그 똥구리에 닿게 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손에 이미 자기가 버린 게 묻었으니 시어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나오물이 묻은 손을 보며 기절 직전의 모습으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던 말던 저는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를 협박했죠. 당장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면 나 이거 찍은 거 다 올릴 거예요. 바른 대로 말해요.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했는지 말하라고. 내가 이거 못 올릴 것 같아 친정엄마에게 상당한 며느리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만큼 개짓거리를 하려고 대답했어요. 너랑 나가서 너무 강하게 대답해서 그래서야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남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기야, 그 나이에 바지에 똥 싸지르는 걸로 쪽팔리고 싶지 않았겠죠. 내가 너희 엄마한테 50억 받는다고 하길래 내가 그것 좀 욕심냈다. 그래? 내가 욕심 좀 냈다고. 내가 너희 친정 엄마 통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그것 좀 써려고 했다. 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응, 내가 내 남편 안 나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고 살았겠어. 제 말을 듣는데 뱀을 조심하라고 했던 점쟁이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대로 시어머니가 노린 것은 저의 유산이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말한 것은 엄마가 앞으로 미국에서 엄마의 언니이자 이모는 사업을 하셨던 분으로 그 도중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그 돈이 10억 원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모는 결혼도 맺지 않고 가족이 없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엄마는 이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빚을 내고 변두리 동네에 상가 건물을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 동네가 예술가들의 거리로 알려져 있어서 개발이 엄청나게 진행되었고 엄마의 상가 건물 가치도 약 50억 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엄마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자신의 이야기로서 엄마는 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도 이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엄마는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년 원장님께 확인하시고 보완 사항을 더 추가하신다는 내용이 원장님의 글에 적혀 있습니다. 원 문장. 싶은 게 있으시면 추가하셨어요. 상 첫째 날 변호사가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셨던 원장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그 돈이 생긴 건지, 그리고 엄마가 이걸 여에 말해주지 않았던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 내용을 읽고 있을 때면 엄마는 없겠네. 엄마가 미리 말 안 해줘서 서운한 건 아니지, 미리 말하려다가 괜히 내가 신경 쓸까 봐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었다. 너 괜히 신경 쓸까 봐서 마리아가 건물 매매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었어. 그러면서 엄마는 괜히 건물 있다, 세금 내야 된다, 세입자가 속 썩인다, 건물의 배관 터졌다 하면 그거 다 자식들이 신경 쓴다면서 아예 다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메이드 해놓으면 그때 주려고 했었다는 내용을 적어 두셨어요. 그리고 매매까지 잘해서 수정문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해 주세요. 상 첫째 날 변호사가 찾아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읽었던 원장을 저는 읽게 되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그 돈을 벌었는지와 왜 이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엄마는 아마 없을 거야. 엄마가 미리 말하지 않아서 실망한 건 아니야? 오히려 미리 말하려고 했지만 내가 굳이 신경 쓸까봐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건물 매매한 후에 말하려고 했었어. 그러면서 엄마는 굳이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식들이 속상해 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두세요. 그때 그 돈을 주려고 했다는 내용을 적어 두셨어요. 매매까지 잘 하셨다는 말도요. 통장에 돈을 넣어두었다는 내용까지도 엄마에게 그런 돈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장례식장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통장도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제 잘못도 있어요. 그렇게 큰 돈이 있는 걸 너희 둘이 있을 때만 말을 해야 했는데 그러면 나도 안 들었을 텐데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도 원인 제공을 했어요? 엄마 전담 변호사가 찾아왔던 날 이미 빈소에 일찍이 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돈 욕심이 많고 한량의 삶을 원하던 시어머니가 그 내용을 듣고는 놓칠 수 없었겠죠. 제가 남편과 나눈 대화를 듣고는 후딱 나가서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계획을 세웠던 거죠. 한약에 변비약을 넣어서 제가 계속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그때 제 가방에서 엄마의 통장을 훔쳐가려고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상당한 마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 가짜 계획을 듣는데도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고작 생각한 게 이런 건데라니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그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고작 그 돈 때문에 그래? 이 노만의 엄마가 고작 그 돈 때문에 그랬다. 그게 왜 그런지 내가 가게 하나를 차려줄 테니까. 내가 대출받아서 가게 하나만 내주면 너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돈 잘 벌어 먹고 살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가게 단계로 가려면 좀 괜찮은 걸 한다고 하던가. 이상한 마가게나 차리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걸 차려주려고. 자식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우리가 결혼한 후 신혼 초에 자신만의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며 남편에게 제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템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주변에 그와 비슷한 사업을 3개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뜻밖의 건물이나 땅을 사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제안은 진지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남편은 그런 자신의 엄마를 볼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찾아왔어요. 우리 가족이 신고한 것은 아니었고 아마도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 중 누군가가 신고했던 것 같아요. 우리와 남편은 그때의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남자친구가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향했어요. 우리는 장례 중이었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장례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난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일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쉬지 못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들의 일로 경찰서를 가기 전날에 제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이혼.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무리 엄마가 한 일이 지나치더라도 계속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그만하고 싶다면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손을 뻗기 전엔 혹시라도. 너무나도 심각하게 그러다 보니 당신과 하준이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요. 나는 관련이 없으면 어머니와도 문제가 없을 텐데 남편은 이혼을 제안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상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계속 이혼하면 더 나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진심이에요. 내가 너무 걱정해서 말이에요. 당신은 그걸 지금 덧붙이는 말로 듣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돈이 있어도 당신 없다면 하준이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속이 어떻게 미쳤을까 생각해서 제 눈물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너무 죄송해하며 저에게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고 하고 정말 미안하다며 울었다. 남편과 제가 도착하자 아들도 울기 시작했고 새 식구까지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되어 큰 시련을 겪는 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니 다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당신 곁엔 제가, 내 곁엔 당신이 있고 우리는 아들을 보호할 부모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내 진심 얘기에 생각을 고쳐가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자신의 삶에 중대한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선처 없이 고소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준비할 것입니다. 절대 선처 없이 합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하는 합의금이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얘기한 합의금 그대로 준비하세요. 제 남편 정말 달라졌어요. 남편이 단호해졌어요. 누구에게 단호해졌냐고?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남자친구한테 말이에요. 물론 언제나 시어머니 남자친구한테는 단호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엄마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성보다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은 없다는 결정을 했어요. 일단 여기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우선 변비약을 먹이려 했던 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땅한 증거도 없어서 별다른 처벌을 하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쌍화탕 같은 한약을 받아서 거기다 변비약을 탄 거였어요. 약국에서 계산도 현금으로 해서 어디요? 약국에서 샀다는 건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령보주 하은 내가 돈이 없으면 이 방법 말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 우리한테 합의금 50억 줄 테니까. 아니면 조용히 여기서 끝내자. 제가 봤을 땐 남편이 일부러 어마무시한 금액을 언급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결별 선언을 하려는 거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이했는데 그동안 남자친구까지 다른 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충격은 더 커지셨죠. 시어머니는 결별 선언한 아들 앞에서 폭발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이러냐? 그놈 같이 일 공모할 때는 언제고 내가 바지에 똥 찌른 거 본 이후로 여자로 안 보인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너는 내게 왜 그래? 와이프 때문에 통화를 끊으라고 하고. 아이고, 나는 못 살아. 아이고, 그렇게 하는 엄마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엄마한테 정말 수없이 부탁해왔는데. 엄마,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걸 무시한 건 엄마야? 너를 어떻게 무시했는데? 그리고 내 엄마인데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도 내 말을 들어야지, 나쁜 놈아.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천년의 사랑처럼 굴렀는데 결국 시어머니의 앞에서 그 사랑은 끝난 것이었죠. 물론 시어머니는 절연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의 마음에서는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연락을 해오고 평윤하라고 욕을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한국을 떠났어요. 남편은 사업장을 정리했고 저도 직장을 정리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척 언니네 식구가 있는 미국으로 왔죠.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금 이곳에서 온전히 우리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니 말이에요. 아마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도 우리가 이렇게 가족과 잘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유산을 남겨주신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좋은 추억을 남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해치확보 내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